현재 일본 당국이 삼성전자 도쿄 지사를 비롯해서 도쿄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시선집중은 조선일보를 인용한 방송에서 일본 자민당에서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로 미쓰비시의 자산을 압류하는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항해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도쿄 지사의 자산을 압류하고 한국 대사관도 압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위의 사항과 아무 관계도 없는 데다가 일본의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으로 일본 법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곳인데 일본의 가장 큰 정당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황당한 논의가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작년에 한국 대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당이며 오래전부터 삼성을 노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출 규제는 작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본 자민당 고위급 임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공급을 막아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중심인 삼성을 무력화시키자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한 구상은 수년간 일본의 자민당 우익파 의원들이 언급해왔었고 실제 작년에 실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을 막았더라도 한국이 예상과는 다르게 선방했고 일본이 오히려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제징용 이슈와 결부해서 삼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의 제1기업인 삼성의 도쿄 지사를 압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한국에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력화시켜 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일본에서 이러한 조치가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스가 내각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압박한다면 일본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 내각은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철회하라고 총리가 되자마자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스가 총리는 동남아 순방 중입니다만 한국만큼은 강제징용 판결이 해결되기 전엔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즉 스가 내각에서 가장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교 현안 중 하나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것이고 이는 스가 내각에서 아베 총리가 마무리 못한 강제징용 판결건을 해결해 보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압류를 비롯해서 주일 한국 대사관의 압류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스가 총리의 자녀 임기는 1년 남짓인데 그 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하므로 더욱 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막 총리가 되었을 때보다 현재 12%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좋지 않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권으로 정부를 비판한 회원 6명은 임명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아베보다는 공정한 총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그 밥의 그나물이라는 실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지지율 하락을 회복할 재료를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죠. 1차적으로는 강제징용 판결을 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이제는 한국 내 일본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도쿄지사 압류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단순히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철회하라는 으름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일대사관 압류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쿄 소재의 주일대사관을 실제 압류하게 된다면 한국은 일본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주일대사관은 일본에 있더라도 국제법상에서 한국 땅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양국이 단교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국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으로 미국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등을 해킹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텍사스 중국 총영사관 철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물자 반출 등을 이유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이 한국 대사관 압류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자신들도 안보를 위협하는 한국에 일종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제법상 한국의 대사관은 압류할 수가 없고 정식 절차에 의해 철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의 강제징용 및 소녀상 등 역사 문제에 관련해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일본의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내각을 꾸린 스가 총리가 매우 조급하다는 것이 이 와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서 스가 내각의 외교부가 독일 외교장관의 소녀상 철구를 요구한 자체를 보자면 매우 조급해서 지금까지 조용하게 소녀상 문제를 처리했던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 독일 사회 전반에 소녀상이 알려져
결국 소녀상을 보호하게 된 역풍을 맞게 된 상황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스가 총리는 지지율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정식 총리가 되던지 아니면 차기 총리 선거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치적을 짧은 기간에 쌓아야 한다는 압박이 매우 큽니다. 한때 스가는 단순히 차기 총리의 연결고리 역할만 하다가 그대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스가 총리의 행보를 보면 차기 총리에 대한 야망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 방역 실패나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전반에 깊게 관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동남아까지 순방하면서 외교 치적에도 열을 올리며 매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는 여러가지 행정을 아베 내각에 비해서 거의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아베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스가는 올해 안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국 어민단체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주변국인 한국을 비롯해 각종 환경단체가 나서는 등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관련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책 가운데 나오는 각종 부작용을 한국으로 잠재워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 내각 특성상 더욱더 이런 정책을 제멋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베 때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렇게 강경 정책을 남발해서 잘 되지 않으면 차기 총리에서 조용히 물러나 다시 일본 내각에 편입되고 이것이 성공하면 총리를 이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가 다시 차기 총리 선거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늘자로 퇴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두 번째 등장해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여전히 우익으로 구성된 일본 정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차기 총리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과 같이 잠시 2선에 빠져 있으면서 상황 정치를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1선에 등장하는 것이며 그동안 스가 총리는 아베가 하기 껄끄러웠던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본래 한국과의 이슈에서 아베는 좀 더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각종 무대에서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1대1 회담을 갖기도 하면서 차마 한국에 더 이상은 일부 강경한 정책을 진행하기가 곤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온갖 스캔들로 일본 내부에서 시달리니 잠시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등장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 아베가 푸틴을 많이 연구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총리는 몰라도 최소한 일본 내각에서 일정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 아베가 즐겨하던 한국 때리기는 단골로 등장하면서 우익 세력 지지를 유지할 것입니다. 스가 총리 역시 아베가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나서 자신도 공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보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는 아베와 스가 총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참배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자민당 우익 정권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스가 총리도 아베와 같은 노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연일 강경책을 펴며 외교적인 악화일로를 걷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대사관 압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일본 당국이 그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자민당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여 한국 기업 등의 피해가 오지 않나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미 국회 도서관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 문서가 발견되며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의문점이 풀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한 사람 또한 의외의 인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까지 조용하게 만든 이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겠습니까? 공부는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 전쟁에 참전해 젊은 나이에 산화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격안의 미국인 윌리엄 해밀턴 쇼와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은평 평화공원 입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고 그 옆을 지나가면 가슴에 훈장을 단 멋진 군복 차림의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옆에는 고 미국 해군대의 서일염 2세 전사기념비라 새겨진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기념비도 함께 서 있습니다. 서일염은 한국인 같지만 사실 해밀턴 쇼 대위 아버지인 얼쇼 선교사의 한국 이름입니다. 이 기념비에 보면 1950년 6월 아버지, 어머니, 한국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 시에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며 쇼 대위의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글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해밀턴 쇼와 그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는 미국 선교사 윌리엄 얼쇼의 외아들로 일제강점기 때인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얼쇼는 평양 광성학교와 대전 감리교 신학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어머니 안대린도 숭덕 여학교에서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조선의 독립활동을 돕던 감리교 선교사 얼쇼는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고 해밀턴 쇼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얼쇼는 1947년 다시 내한하였고 6.25 중에는 미군 군목으로 종군하며 피난 교역자들의 구호와 한국군 군목 창설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얼쇼의 아들인 해밀턴 쇼는 1943년 미국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였고 제대 후 1947년 미 군정청 소속 민간인 교관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조선 해양경비대 사관학교에서 함정 운용술을 가르치며 한국 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가족은 한국 군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교관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공부하던 중 그 문제에 한국전쟁 6.25가 발발하게 되었고 태어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해밀턴 쇼는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긴 채 다시 군에 입대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한 나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지리의 밝은 쇼 데이는 미국 극동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인 해군 정보장교로 임명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미 해병대 5연대에 배속되어 서울 탈환작전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9월 22일 아침 적 후방 정찰을 위해 녹번리 지금의 은평구 녹번동에 접근하던 쇼 데이는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인민군 매복주의 기습 공격에 의해 29살의 꽃다운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일주일 후인 9월 28일 서울은 인민군으로부터 3개월 만에 완전히 탈환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도 함께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는데 타국에서 한국을 위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숭고한 철학과 선한 역사적 사명을 가졌던 해밀턴 쇼는 아름다운 한떨기 꽃으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있어서 우리의 조국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미국인이지만 태어난 한국도 조국이다라며 조국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한국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먼 타국에서 제2의 국적을 취하려고 하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섬기고 미국을 선망하던 매국노의 잔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좌표점을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념, 의지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또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평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한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이 싫어질 수도 있을 법한데 이 가족들은 모두가 다 한국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의 뜻, 아버지의 뜻을 잇는 가족들. 쇼의 아내인 주아니타 로빈슨 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1956년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를 일하며 세브란스 병원 의료사회 사업실을 개설하고 활동했습니다. 전쟁 후에 아프고 다치고 헐벗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위해 그녀는 의료활동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아픈 상처뿐인 민족 분단의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보듬어준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고운 심성의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로빈스는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서 한국 대학생의 교류에 힘쓴 하버드대학교 한국사 박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며느리 캐럴도 한국 근대사 연구가로 한국 대사관 기록 보관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쇼 데이의 손녀 줄리는 1990년에서 91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한국이 그들에게 엄청나고 멋진 선물이라도 줬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기만 하는 것일까요?
나라를 향한 근본적인 의식 구조가 한국인인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한 애정을 품어주었던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민족 분단, 빨치산, 흑백 선전, 일그러진 지도자, 삼청교육대 등 아픔만 주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 미국과 일본도 조용하게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해밀턴의 며느리 캐럴이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어와 근대 중국사 등을 전공하고 주미 한국 대사관의 역사 편찬 작업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버드 대학 도서관과 미 국회 도서관 등에서 주요 외교 자료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한미 외교사의 큰 비밀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녀가 쓴 2007년 서울대학교에서 영문으로 출판된 책 외세에 의한 한국 독립 파괴가 한일 합방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일본의 조선 합방을 도왔는지를 자세히 파헤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1901년부터 미국의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했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과 미 국회 도서관 등에서 발굴한 이 사료들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의 명백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선으로 미 영해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앞장서서 앤드루 카네기의 철강회사, JP 모건 등 미 대기업을 통해 일본의 전쟁 비용 약 7억 엔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강철왕, 카네기의 편지 등을 통해 확인했고, 또한 미국이 1905년 러일 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모스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는 것도 조약 참여자들의 개인 문서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힘없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난하고 열세한 나라라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던 열강들의 모습에 다시금 애국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함으로써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과 우리에게 다시금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칼자루를 쥐어주게 한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이 공공의 선이라는 미명하에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라.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일본의 한국 점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나라를 위해 애썼던 진정한 대한 외국인 가족이 있었다고, 조국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게 해준 감사한 분들이라고 꼭 알려줄 것입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조용히 경배하게 됩니다. 해밀턴 쇼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원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로비에는 쇼 데이의 흉상이 있으며 대전 감리교 신학원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데이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충무무공훈장, 미국 정부는 은성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2015년 국가보훈처는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었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5년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쟁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호국 정신을 기억하고자 10종의 호국 영웅 우표를 발행하며 윌리엄 해밀턴 쇼 데이를 10인의 호국 영웅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은 앞에서 언급한 서울 수복일입니다. 누군가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벽안의 한국인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애틋한 한국 사랑을 생각해봅니다. 참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유지를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열강들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가족들의 3대에 걸친 한국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